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79번째 시간 40차례나 칼에 찔려 바다에 던져진 시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9번째 미제 사건으로 남은 부산 괴법동 다방 종업원 살해 사건. 현재 대한민국은 형사소송법 제307조를 통해 증거재판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자, 이게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실제로 99명의 범인을 놓쳐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100명의 범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진짜로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다루어 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22살의 종업원.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열기로 불타오르던 2002년 5월 21일 부산 사상구 괴법동의 태양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22살의 양양은 10시경에 퇴근을 했고요. 11시경 아는 동생 정량과의 통화 당시 본인이 부산 서면에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녀의 흔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방 종업원이라는 점에 편견을 갖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양양은 돈을 모아서 셰프가 되겠다는 꿈이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실제로 매달 100만 원을 저축했고 30만 원을 부모님께 보내주는 알뜰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 양양의 실종이 범죄와 연관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까지는 없었죠. 동생과 연락이 끊기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양양의 언니는 며칠 동안이나 연락 두절 상태가 계속되자 양양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문도 잠겨져 있고 사용하던 물건도 그대로였기 때문에 동생이 다니던 다방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다방에서도 동생의 행방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양양이 실종된 지 9일 만에 이 양양의 언니는 사상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31일 낮 12시 25분 공공근로자 조 씨가 강서구 명지동의 한 목재사 앞에 바다 근처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도중에 파도에 떠밀려온 듯한 마대자루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 씨는 마대자루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무려 6장의 비닐을 벗겨낸 조 씨는 깜짝 놀라고 마는데 바로 청테이프로 결박당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시체가 바로 열흘 전에 사라졌던 양양이었던 겁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시신을 확인했을 때 비닐로 6번, 마대자루로 2번 덮여있는 시신에는 40여 개의 자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옷은 입혀진 상태였고 성폭행의 흔적도 없었지만 대체 누가 이 22살짜리 어린 종업원을 그토록 끔찍하게 살해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신이 발견된 곳이 낙동강 하구에서 바다로 연결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낙동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건지 아니면 바다에서 밀물과 함께 쓸려 올라온 것인지도 알 수가 없었죠. 이 드러난 용의자,
경찰들은 바로 실종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전환하고 주변인 탐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양양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일 만큼 원한이나 갈등 관계가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대부분의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그나마 단골 손님 김 씨가 사건 당일 양양과 점심을 먹었다라는 제보를 바탕으로 신문을 했지만 그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러던 중에 뜻밖에도 양양의 금전 관계를 파악하던 경찰이 다른 유력한 용의자들을 찾아냅니다. 양양이 실종된 다음 날 다방에서 멀지 않은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1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남성 양 씨가 양양의 통장으로 296만 원을 인출해 간 사실을 파악한 거죠. 야구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는 있었지만 드디어 수사의 목표가 정해진 것입니다. 이후 경찰은 부산 전역에 위치한 은행의 CCTV들을 이잡듯이 조사했고 추가로 2명의 용의자를 더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들은 여성들이었는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뒤인 6월 12일 양양이 일하던 다방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은행에서 양양이 가입했던 적금을 깨고 600만 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당시 한 명의 키는 160cm 정도에 체중은 75kg 정도 내외로 보이는 뚱뚱한 체격의 소유자 이 씨였고 다른 한 명은 키 160cm 정도의 평범한 체격을 지닌 A 씨였습니다. 둘 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요. 이들의 모습은 CCTV에 녹화가 되어 있었고 청원경찰에 따르면 CCTV에 찍히지는 않았지만 다른 남성 한 명도 일행으로 보였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CCTV의 모습을 공개 수배하기로 결정합니다. 경찰은 충분히 이들을 알아볼 사람들이 나타나 제보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청주 물탱크실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CCTV 속의 인물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양양의 주변인들을 조사합니다. 양양이 돈을 알뜰하게 잘 모아놓고 평소에도 통장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사실을 알만한 면식범의 소행으로 짐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양양을 40차례나 찌른 것은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일종의 고문을 가한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죠. 범인의 얼굴을 알면서도 잡지 못하는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2016년 4월 2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요. 1년 뒤인 2017년 4월 여성 용의자 이 씨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오면서 이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사건 당시 공범인 이 씨와 A 씨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유흥주점의 종업원이었는데 자신들 가게의 단골이었던 주범 양 씨가 현금 인출만 도와주면 사례금을 준다라고 해서 그것만 도와준 것뿐이다 라는 자백을 받아냅니다. 다만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을 뿐 이 주범 양 씨의 신상 정보는 알지 못한다라는 증언에 따라서 사건 당시 은행 주변 기지국에서 수발신된 통화 내역 15,000여 건을 모두 추적한 끝에 주범 양 씨를 특정해낼 수 있게 되었죠. 양 씨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경 다방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양양을 납치했고 곧장 칼로 40여 차례나 찌르며 고문해서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에는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비닐과 마대 자루에 담아서 바다에 유기를 한 거죠.
부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주범 양 씨는 당시 하던 일을 그만둔 뒤에 도박에 빠져 채무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 범행의 동기까지 밝혀졌습니다. 특히 양 씨의 경우 사건 발생 2달 뒤인 2002년 7월에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2003년에는 부녀자 강간 범죄까지 저질러서 10년 동안 복역을 하다가 2014년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3. 15년 만에 검거, 그러나 무죄. 다만 공범 중 A씨는 2011년엔 암으로 사망을 이미 했고 피해자의 현금 인출에만 가담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E씨의 공소시효 역시 지났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하지만 양씨의 경우에는 납치 살인 및 시체 유기가 충분히 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 속의 모습과 양 씨의 모습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영상 분석 결과와 현금을 인출할 당시 사용한 전표의 필적 감정서에서도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아쉬운 점은 양 씨가 몰던 차량을 중고로 매우 싼 가격에 구매한 사람이 뒷좌석의 커버를 벗기고 새로 씌우는 작업을 하던 중에 원래 시트가 있었을 의자 부분에 의문의 붉은 얼룩이 묻은 것을 발견하고는 기분이 나빴다라는 증언을 했지만 해당 차량이 이미 폐차 처리가 되어서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양 씨는 조사실이 아닌 조사실 밖에서 경찰과 대화 도중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양 씨, 많이 잊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근데 이제 한 살씩 먹어갈수록 좀 더 나이를 조이더라고. 세상이 뭐 비밀 있습니까? 차 한 잔 마시고 있다가 퇴근 시간에 같이 나온 거지. 그러면서 드라이브 한번 하고 그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집 어디야? 태워줄게. 가자. 라고 했거든. 형사, 그날 피해자를 처음 봤네? 양씨, 네. 형사, 그럼 걔가 뭐하는 아이인지 알아? 양씨, 아, 그 다방에서 만났으니까 거기 종업원이지. 걔가 피곤해서 바로 뻗어버리더라고. 근데 갑자기 목 귀신에 씌인 거지. 한 방 찌르니까 푹 찌르니까 욱 이러더라고. 애가 자는 애가 막 욱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피가 확 올라오대. 이건 내가 못 돌이킨다. 순간적으로 판단한 거지. 형사, 걔가 자고 있었나? 네가 그럴 때? 양씨, 네. 형사, 완전히 미쳐 있었던 거네. 그럼 양씨, 반 미쳐 있었다. 죽어라, 죽어라. 이러면서 피해자가 우욱했던 그 장면을 못 잊겠더라고. 깊게 담갔을 때 우욱하던 거. 다만 이런 대화는 법적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실 밖에서 이루어진 대화에서 나온 내용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 증거가 너무 뚜렷해서였는지 2018년 1월 9일 양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18년 7월 11일에 벌어진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21일 대법원의 판결 결과는 달랐습니다. 정황 증거는 인정하지만 양 씨를 범인으로 특정 지을 물적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의견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거죠. 검찰은 바로 항소했지만 2019년 7월 11일 부산고등법원 역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고등법원은 환송심에서도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제시되지 못했고 대법원에서 제기한 물증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2002년에서 무려 15년의 시간이 흘러서 2017년에야 범인들을 잡아냈는데 DNA와 같은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인생을 채 꽃피워오지도 못하고
숨진 이 젊은이를 납치하고 40여 차례나 칼로 찔러서 고문하고 살해한 뒤에 시체는 바다에 유기하고 통장의 돈까지 모두 빼낸 이 파렴치한 범죄자를 무죄로 풀어주면서 이 사건은 결국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는 말라라는 말이 정말 이 사건과 어울리는 말일까요? 실제로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99%의 확률로 범죄자인 사람을 풀어주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저로서는 여전히 이 대법원, 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